공항이나 지하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는 그런 테러 같은 게 일어나면 불안하고 또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 든든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찰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일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범죄 검거율도 높고 그런 부분에서도 세밀하게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든든합니다. 우리나라는. 안녕하십니까. 시사투데이 울산 이장입니다. 최근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한 폭발물 설치 예고부터 대학병원이나 시청을 노린 협박 전화까지 가슴 졸이는 테러 위협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허위 신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민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울산은 그동안 광역시인데도 이런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특공대가 없어서 테러 범죄 위험이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가을 시민들의 수건이었던 울산 경찰 특공대가 새롭게 출범하고 이제는 한시름 놨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집중 인터뷰 시간에는 울산 경찰 특공대 EOD 팀장인 권영로 경위 전화 연결해서 최근 늘고 있는 폭발물 테러 신고 현황과 울산 경찰 특공대 차원의 대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상 소개, 과학 이슈와 이론을 친절하게 소개해드리는 과학 포커스 시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시오. 네, 울산의 정치 이슈와 정책 현안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정가 소식, 오늘은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회 안대룡 시의원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이해서 이달부터 또 새롭게 정가 소식에 합류하셨는데요. 사실 의장 선거 갈등이 봉합되지 않아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어쨌거나 오늘 첫 시간인데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나눠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의 교육위원장 안대룡 의원입니다. 이렇게 정가 소식에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떨리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관심을 가지시는 다양한 이슈들을 깊이 있게 다루면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본격적인 오늘 주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그럼 마치 지난달이 호국 보훈의 달이었습니다. 참전용사 장내 에스코트와 관련한 내용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장내 에스코트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낯선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내 에스코트는 미국에서는 참전 용사들이 장례행렬을 호위하고 경의를 표하는 행사로 대단히 익숙한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문화이기도 한데요. 이 제도는 국가보훈부가 애국지사 및 수훈자 사망 시 빈소에서 장지까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경찰이 에스코트하여 예우하는 것입니다. 네. 외국에서는 이런 방식이 이미 정착되어 있는데요. 사례를 살펴보자면 2019년에 5월 25일입니다. 미국 현충원에서 메모리얼 데이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근교의 스프링스 그로브 묘지에서 9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난 6.25 참전 용사 헤즈키야 퍼킨스의 장례식이 열렸는데요. 묘지 관리소에서 하루 전에 SNS에 참전 용사 장례식에 참석해줄 시민을 찾는다는 공지를 올렸다고 합니다. 네. 식이 시작되고 백파이프가 어메이징 그레스를 연주할 때 그 주위에 몰렸던 분들은 수천 명이 된다고 하고요. 제복 차림이 태역 군인들도 장례행렬을 따랐다고 합니다. 네. 입간식 때는 육군에서 파견된 군인들이 엄숙하게 성조기를 접어서 가족 대신에 묘지관리소 직원분들에게 성조기를 전달하는 등 장례 에스코트는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중요한 행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상상만 해도 뭔가 국격 포미 정도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잊혀져간 채로 세상을 떠나는 참전 용사들이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참 먹먹해집니다. 우리 울산에는 이 생존한 참전 용사분들이 얼마나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말씀이 맞고요. 네. 목숨을 바쳐서 대한민국을 침략자로부터 지켜낸 6.25 참전 용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역만리 정글에 싸운 월남전 참전 용사가 있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복무 중에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울산에서만 국가의 유공자로 등록된 분이 6,300여 명 되고요. 네. 그러나 일상에서 참전 용사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쟁의 또 기억은 희미해지고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많아지면서 공감하기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울산에서 약 한 450명 정도 유교 참전 용사가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들의 평균 연령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92세로 이들에게 대한 지원과 요원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령의 참전 용사분들이 존경을 받으며 마지막 길을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우리들의 최소한의 책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우리들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도 많았군요. 예. 이 장례라는 게요, 나라별로 문화 차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미국 방식을 그대로 가져올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우리 체계와 문화에 맞게 적용할 필요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안대룡 의원께서 제안한 구체적인 아이디어 들어볼 수 있을지요? 네. 미국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자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지 관계기관과 논의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작년 말에 울산경찰청과 우리 보훈지청과 함께 유공자 장례 예우 교통관리 방안을 논의했었고요. 또 올 1월에는 울산시 보훈노인과와 함께 운구 차량 에스코트 지원을 위한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돌아가신 유교 참전 용사분들이 하늘공원에서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에 경찰 사이카가 참전 용사 운구 중이라는 표식이 붙은 운구 차행료를 하늘공원 화장장까지 에스코트를 한 뒤에 운구가 들어가시면 현충의 노래가 그 화장장에서 울려 퍼질 겁니다. 그리고 대형 태극기가 설치되어서 내려오면서 화장장에 계신 우리 그 직원분들이 거수경례를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네,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자라나는 그 후손들은 또 거기서 많은 걸 또 배우게 되잖아요. 앞으로라도 모든 분들이 이런 예우를 누릴 수 있도록 법률이나 조례가 제정돼서 제도화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다행스럽게 이 부분은 좀 진전이 있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울산보훈지청과 그리고 울산경찰청 그리고 울산시가 함께 유교 참전 용사 국가유공자 에스코트 시범사업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더욱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이 협약을 통해서 국가유공자들이 존경받으면서 마지막 길을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여러 기관과 함께 노력하는 제도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 세대가 지금의 우리나라를 만드는데 목숨과 청춘을 바친 우리 참전 용사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 사회가 건강하게 계속 유지되기 위한 기본이자 약속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의회 차원이나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충분히 그런 국가의 영예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제정하고 또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는 등 이러한 예우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일들을 또 울산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네. 마지막 남은 참전용사 한 분까지 국가의 예우와 영예와 존경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체계적인 토대가 만들어지겠군요. 정가 소식 지금까지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회 안대룡 시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사투데이 울산에서는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울산, 시사투데이 울산 검색하시면 현재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울산의 이슈와 인물에 한 걸음 더 깊게 다가서는 시간입니다. 집중 인터뷰. 잊을만 하면 보도되는 테러 위협이나 폭발물 발견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울산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유달리 컸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경찰 특공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이제는 마음 한켠이 든든해졌죠. 오늘 집중 인터뷰 시간에는 울산경찰청 특공대 EOD 팀장을 맡고 있는 권영로 경위 모셨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죠.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울산경찰특공대 폭발물 처리팀장 권영로 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OD 팀장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영어 약자가 좀 낯설거든요. EOD 정확하게 뭔가요? 네, EOD는 Explosive Ordnance Disposal의 약자인데요. 네. 폭발물 처리 임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지칭해서 EOD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전국 공항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마다 테러 협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울산도 예외는 아니었죠? 네, 최근 전국의 북한 오물풍선하고 주요 관공서에 폭파 협박 메일 사건이 많이 접수되었는데요. 네. 저희 울산도 울산대학병원과 울산공항에 폭파 협박 신고가 접수되어서 특공대가 출동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다행히 특별한 사항은 없었지만 당분간 이러한 협박 메일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 얼마나 위험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그동안 울산에는 이런 테러를 전담하는 특공대가 없어서 불안감이 컸는데 지난해 가을이었죠. 드디어 시민 수건 가운데 하나였던 경찰 특공대가 창설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벌써 10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군요. 네, 벌써 1년 가까이 지났는데요. 네. 창설 후 자리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국가 중요 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대한민국 경제 수도인 우리 울산광역시에 대테러 전담 부서인 경찰특공대가 부재인 것은 너무나 우려스러웠는데요. 네. 다행히 작년에 좋은 기회에 우리 울산 경찰특공대가 창설되어서 정말 다행스럽고 든든합니다. 창설 이후 저희 특공대는 세월 원자력 발전소 같은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해서 테러 대비 훈련과 점검을 하였고요. 네. 대민 차원으로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신림역 칼부림 사건 등으로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셨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울산공항, 울산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위력 순찰을 하면서 선제적 치안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특공대가 있다고 하니까 든든한데요. 지금 함께 일하고 계신 권 팀장님은 EOD 그러니까 폭발물 처리 전담이신 거고 그렇다면 경찰 특공대 안에 또 다른 팀도 있다는 건가요? 네, 전국의 경찰 특공대는 총 18개가 있고요. 네. 모든 특공대 공이 전술팀, 폭발물 처리팀, 폭발물 탐지팀, 행정팀 이렇게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전술팀은 주로 총기 인질 사건 등을 진압하는 팀이고요. 폭발물 처리팀은 폭발물 위험물과 관련된 사건들을 처리하고 폭발물 탐지팀은 탐지견을 이용해서 폭발물 위험물을 찾아내고 탐지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팀들이 원활히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팀이 행정팀입니다. 그렇군요. 테러 위협이나 폭발물 신고가 들어오면 보통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처리를 하는지도 참 궁금한데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참 순식간에 출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요즘 영화에 경찰 특공대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보고 있으면 조금 오글거리기도 하는데. 그래요? 사실 영화 속 경찰 특공대 활약상은 극히 일부분이고요. 네.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더 치밀하고 신속하게 출동을 합니다. 실제 기관총과 권총으로 무장한 우리 전술팀과 폭발물 처리팀이 함께 출동하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폭발 탐지견을 운영할 때도 있습니다. 보통 폭발 의심물체는 여러 장비를 이용해서 확인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 휴대용 엑스레이 장비, 병원에서 사용하는 엑스레이 장비와 같은 장비인데요. 네. 그 장비를 이용해서 의심물체를 촬영하고 판독해서 폭발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게 됩니다. 네. 이때 폭발물로 확인되면 현장에서 로봇 등 처리 장비를 이용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항상 그 위험에 대비를 하시면서 근무를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많은 이들에게 멋진 모습으로 비치지만 사실 어느 직무보다 위험이 많이 따르는 일이잖아요. 임무 수행하시면서 두렵거나 긴장되지는 않으신가요? 저도 사람인데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두려움이 있지만은 얼마만큼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가
최소화될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저는 폭발물 처리 임무를 20년 가까이 했는데요. 평소에 제 업무에 대해서 또 다른 노력과 연구를 통해서 내가 이 분야의 최고다. 내가 해결할 수 없다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 내 옆에는 든든한 내 동료들이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 긴장을 좀 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테러 예고나 폭발물, 순찰을 통해서 발견하는 사례도 있지만 시민들이 먼저 신고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서 시민들이 신고할 때 뭐 팁이라든가 유의할 점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위험물이나 폭발물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의심스러운 사람, 물체를 잘 살피자. 예를 들어서 네. 계절에 맞지 않는 복장을 착용한 사람이라든지 가방 등 물건을 방치한 후에 급하게 피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전선이 보이거나 전선이 보이는 물건이나 휘발유 같은 유류 냄새가 나는 물건이 있다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 오랫동안 방치된 가방 네. 또 현장에 어울리지 않은 물건이 있다면 꼭 112로 신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만지거나 이동시키시면 안 됩니다. 네. 특공대원들은 좀 의심의 눈초리로 사람들을 보지 않을까? 그게 또 직업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한데요. 예, 안전이 최고죠. 우리 울산 경찰 특공대가 앞으로도 안전한 우리 울산을 만드는데 든든한 기둥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집중 인터뷰 오늘은 울산 경찰 특공대 EOD 팀장 권영노 경위와 다양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기분도 살리고 네 기분도 살리고 여러분의 흥은 울산의 아들 저 박성훈이 살리고 매일 아침 우리 울산 시민들을 위한 풍성한 소식은 이지양 PD가 진행하는 KBS 울산 라디오 시사투데이 울산이 책임집니다. 매일 함께 해주세요. 네, KBS FM 90.7MHz AM 1449kHz 시사투데이 울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와 일상에서 접하는 과학 이슈와 이론을 알기 쉽게 이해하고 풀어나가는 시간인데요. 과학 포커스. 오늘은 유니스트 에너지 화학공학과 오태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 첫 방송이 인공지능 이야기여서 다음 시간도 기다려졌는데요. 오늘 들고 오신 주제는 의외로 커피군요? 네, 맞습니다. 지난 수요일 방송을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좀 커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과학과 연결해서도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PD님은 커피 좋아하시나요? 당연히 좋아하죠. 하루에 서너 잔 마시는데요.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저도 거의 매일 즐겨 마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커피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좀 화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이제 커피를 만든다고 하면 주로 원두를 분쇄하고 좀 뜨거운 물을 부어서 커피를 내린다 이렇게 과정을 생각하실 텐데요. 네. 이걸 조금 과학적으로 풀어보자면 분쇄된 원두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화학 물질들, 카페인이라던가 클로로겐산, 리피드 이런 것들을 물로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추출 과정은 대표적으로 화학공학적 현상이죠. 그래서 커피 추출에도 다양한 방식들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맛과 향 그리고 추출 시간도 다양하게 달라집니다. 네, 저도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드립 커피 방식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또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방식이 아무래도 드립이죠. 네. 드립 커피는 필터에 이제 커피 분쇄된 원두를 넣고 이제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어서 추출하는 방식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드립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뜨거운 물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즉 온도가 높다는 뜻이죠. 네. 어떠한 화학적 현상이든 저희가 온도가 높다는 거는 그 현상이 더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을 붓는 거에 비교해서 뜨거운 물을 붓는 경우에는 커피 내부의 물질들을 더 빠르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드립은 아무래도 간단하고 필터만을 이용해서 커피를 걸러내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성분들을 크게 변성 없이 부드럽고 깨끗하게 추출할 수도 있지요. 네, 그렇군요. 갑자기 커피를 마시고 싶어지는데 예, 드립 커피도 유명하지만요. 요즘엔 기계로 추출하는 방식도 많이 활용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많이들 친숙하실 방법이 바로 에스프레소입니다. 네.
우리가 뭐 여름에 즐겨 먹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이 에스프레소랑 얼음물을 혼합하는 방식이죠. 이제 에스프레소도 똑같이 이제 추출에 뜨거운 물을 사용하기는 하는데 네. 한 가지 더 다른 점은 더 빠르게 추출하기 위해서 압력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압력이 높다는 거는 뭐 저희가 좀 일상생활에서 보자면 고무호스 있죠. 네. 고무호스 같은 경우 저희가 입구를 좀 손가락으로 누르면 더 세게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원리를 사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는 일반적인 추출 방식과 비교했을 때 거의 한 9배 정도 높은 압력을 사용해서 그리고 뭐 뜨거운 물을 사용해서 커피 원두에 이제 뜨거운 물을 통과시킵니다. 아무래도 압력이 높으면 뜨거운 물이 커피 원두 그 내부를 더 깊게 들어가서 더 많은 향과 맛, 이 과정에서 특히 이제 좀 쓴맛을 많이 같이 추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스프레소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추출 속도가 빠르고 또 고농도의 진한 커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혹시 커피 좋아하신다면 뭐 카페에서 드립과 에스프레소 커피의 준비 시간을 한번 비교해보는 것도 되게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높은 온도와 압력을 이용해서 빠르게 추출하는 게 에스프레소 커피였군요. 네, 맞습니다. 이것과는 또 정반대 추출 방식도 요즘에 자주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앞선 두 방식이 아무래도 좀 높은 온도, 뜨거운 물을 사용했다면 반면에 저온, 그러니까 차가운 물을 사용하는 추출도 가능하겠는데요. 네. 커피로 치자면 바로 콜드브루가 되겠습니다. 콜드브루는 차가운 물이나 혹은 뭐 실온의 물을 이용해서 추출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온도가 드립이나 에스프레소에 비해서 많이 낮다 보니까 네. 추출 자체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군요. 네, 보통 12시간 혹은 뭐 24시간 정도로 아주 천천히 추출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길다 보니까 원두 내부에 있는 액기스들을 최대한 추출할 수 있어서 맛 자체가 되게 풍부하고요. 네. 또 콜드브루는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온도에 의한 변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따라서 커피 본연의 맛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야, 콜드블루가 그렇게 풍부한 맛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여기까지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커피 추출 방식이었는데요. 일상에서 보기 힘든 방법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조금 흔히 접해보기 힘든 방법으로는 약간 과학적으로 사용하는 초임계 유체 방법이 있습니다. 초임계 유체라는 거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초임계 유체는 특정 온도나 특정 압력 이상에서는 기체와 액체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 상태, 그런 상태를 초임계 유체라고 합니다. 커피 추출에 있어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산화탄소 초임계 유체입니다. 그래서 이 유체의 경우에는 점도가 없는 게 특징인데요. 네. 점도가 없다. 조금 쉽게 말해보자면 매우 미끌거리는 유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미끌거리다 보니까 네. 원두 깊숙한 곳까지 매우 쉽게 좀 이렇게 미끌미끌하면서 쓱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주 깊은 곳까지 침투할 수 있다 보니까 그 깊숙한 곳에 있는 성분들도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 기술도 굉장히 추출 속도가 빠르고 또 뭐 특별한 화학 용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변성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좀 고도의 장비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주로 산업적 목적이나 연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뭐 일상적인 카페에서는 보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 사람들은 커피의 제대로 된 맛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했었군요. 그러고 보니까. 맞습니다. 예, 언젠가 상용화될 만큼 기술이 발달하면 또 초임계 커피 맛도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과학 포커스 오늘은 커피에 담겨있는 화학 원리에 관해서 재미있게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화학공학과 오태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우리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화시킨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나이가 줄어서 젊어지게 됐다면서 좋아하셨던 기억들 있으시죠? 만 나이는 태어난 때를 0살로 치고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식 세는 나이는 출생 연도부터 1살로 시작해서 새해마다 1살씩을 더하게 했고요. 또 연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말합니다. 이렇듯 계산법에 따라서 사람의 나이를 세는 방법이 3가지나 됐는데요.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보겠다면서 만나이 통일법을 시행한 지 1년입니다. 법제처는 그간 행정기본법과 민법의 만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했고 기존의 연나이 기준을 규정하던 6개 법률과 2개 시행령을 만나이 기준으로 개정하는 등 정착 단계에 들어갔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기 초만 되면 나이 문제로 또래 친구들과 싸우는 경우가 생기면서 만 나이가 사실상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부분 익숙한 연나이로 자신을 소개하고 부가적으로 만 나이를 또 한 번 밝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온 서열 문화, 사회적 관행을 바꾸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불편 속에도 국민들이 만 나이에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걸 보면 만 나이에 대한 방향성만큼은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 이맘때면 나이 문제 논란이 훨씬 개선됐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를 함께 기대해봐도 될까요? 이상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 7월 5일 금요일 함께한 시사투데이 울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창진, 작가 최영은, 연출 진행의 이장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